이제 평균 임금 특례, 그러니까 특례 임금과 이제 일용 근로자 임금, 그다음에 증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우리가 평균 임금의 정의를 받고 첫 번째 정의, 그다음에 그 정의 안에서 특별히 산정 사유 발생일을 또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통상 임금과 고시 임금까지 봤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 임금, 특례 임금을 이번 장에서 볼 거예요. 계속 이 구도인데, 특례 임금은 그러면은 어떤 친구고 왜 이 법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특례 임금, 특례 임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상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이게 바로 특례임금이에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에서도. 예, 법에서도 이걸 또 한 번 얘기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얘기할까요? 음,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업병에 걸린 환자가 이제 일정 기간 잠복 기간하고 여러 가지 이 시간적인 특성을 이제 고려했을 때 서서히 노동 능력이 악화돼서 임금이 감소되는 특징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평균 임금이 아니라 특례 임금이라는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배경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 보상금을 받는 것이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제도다. 우리가 앞서 봤었던 거는 진폐 근로자는 신법 이외에는 특례가 아니라 고시임금을 적용한다. 진폐 고시임금을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특례임금 동생이다. 고시임금이라는 것도. 똑같은 놈이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근기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거, 그러면은 시행령 25조의 산정 특례 조항을 봤을 때 특례임금은 누구한테 적용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진폐 고시임금은 누구한테 적용된다? 진폐 근로자한테 적용된다. 그런데 특례임금은 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즉 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3호 제2호 과목 나목 3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보고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특례 임금은 진폐는 적용이 안 된다. 진폐 빼고 직업병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만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아까 1호부터 13호 규정은 없었죠. 즉 2호에 나열된 거는 2호부터 12호까지였어요. 다시 볼게요. 이거는 간단히 보면 2호부터 12호까지만 나열됐죠.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1호부터 13호까지가 없어요. 그죠? 1호가 뭐냐? 내시멸관계다. 이거는 특례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 13호는 뭐냐? 그에 준하는 질병이다. 내시멸관계 딱 이제 우리가 과로사 사건 했는데 승인됐습니다. 딱 단톡방에 올리고 저 평균임금 산정 특례임금 구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또.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응.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추측인데 근골격계 질환이나 다른 것들은 아주 장기간의 노출이나 어 이제 그러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유해 요인의 노출 수준이나 노출 빈도, 노출 기간이 긴 특성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근골격계도 마찬가지. 최소 3년 이상 보통 실무에서 요구하니까.
그런데 내심혈관계는 혹시 내심혈관계 우리 공부했나요? 요양원 시간에? 안 했나? 배웠어요? 그죠. 근골과 내심혈관계 박수원 노무사가 했죠. 그 내심혈관계 만성과로 기준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만성과로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2주 동안 60시간이 되냐, 52시간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봤잖아요.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그 시간 동안에 장기간 누적돼서 평균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될 위험이 있나요? 그런 요인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외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수긍이 됩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혼자서 그냥 혼잣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적처럼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이걸 납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보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산재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다가 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배운 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대로. 진페 COPD 3관왕하고 매출 엄청나게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건을 기획해서 개발을 합니다. 없던 파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납득할 수 있어? 이게 이상한데?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거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둘 중에 뭐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잘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영업 능력과 여러 가지 스킬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역량을 펼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획사건 같은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 사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스스로 이제 피드백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 둘 다 훌륭한 능력인데, 이제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유가 좀 필요해요. 여유. 내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여유가 필요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 했고요. 그래서 뭐 휴폐업사학장 평균임금 적용 이런 거 있는데 평균임금 투시간에 보면 돼요. 중요한 문구 아까 휴폐업일이나 퇴직일로부터 직업병 확인일까지는 한정 제외기간이다.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특례구에서 높은 임금 적용하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제요양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똑같이 특례임금 구에서 비교했는데 2007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법에 명백히 임금 없으면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임금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특례임금의 동생이 진폐고시임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하다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COPD 난청 혹시 우리 수업 들었나요? 아직 안 들었게 될 텐데 우리가 많이 한 사건인데 지금 현재로서 COPD와 진폐가 임상적인 증상은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진폐 환자들이 COPD도 신청하고, 아니 COPD 환자가 진폐도 신청하죠. 광산 다녀 석공이고 뭐 제조업. 그런데 COPD는 특례임금이 적용되는 거고 진폐는 고시임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해요. 실무상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례임금 몇 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이론근로자 어떻게 하느냐. 이론근로자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상 근로개수라는 애가 끼어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법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로 형태가 특이해서 평균임금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령에서 어떻게 또 자세히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경우란 이런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통상근로계수가 뭐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상용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의 이종 근로자라는 그 개념을 두고 온 것 같은데, 매일매일 출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 안 하는데 왜 100%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지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이거 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일본의 노제보험에서 건너온 개념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일용 근로자라는 게 건설업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을 했고, 그 건설업 특성상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는 경우, 왜냐면 여러 가지 날씨라던가 여러 변수에 의해서 쉬는 경우도 많고, 물론 날씨 좋으면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22.3일 정도 근무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음, 그래서 30일 근무가 아니라 22.3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월별 22.3일이잖아요. 11을 곱하면 1년간 그 근무 수가 나오죠. 365일로 나누면 1일간 나오죠. 그게 0.7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곱하기 100% 곱하기 보상일수인데 100%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 100%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는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73%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깎는다는 얘기죠.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이 일용 근로자가 평균 임금 10만 원 적용하는 게 아니라 7만 3천 원만 인정해 주겠다.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은 통상 근로계수 자체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 통상 근로계수를 제외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제외를 하게 되면은 100%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상 중요한 건 그거죠.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근로기간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상용 근로자와 비슷하면 공단이 직권을 제외하는 거고, 이거는 일용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1개월 이상이라면 하면 22.3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은 본인이 신청해서 나 제외시켜 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딱 적용 제외가 이미 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위에가 직권으로 제외하는 경우, 밑에가 신청으로 제외하는 경우. 요 예시 사례는 직접 한번 보세요. 쉽습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직권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제외하는 거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신청으로 제외하는 경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지침이 변경됐는데 2018년도에 어떤 거냐면은,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사고 발생한 사업장,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1개월을 근무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성상 자주 옮겨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전에 있는 사업장, 사고가 발생한 직전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을 일했는데, 이제 을이라는 사업장 첫 출근하자마자 재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어제까지도. 근데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야, 해당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합산해서 1개월이면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보면은, 직권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신청을 보면은
두 가지 경우 사업장을 다 두세 개, 네 개 이상 그 사업장에서 재발생 전에 기준이 중요하죠. 재발생 전 1개월간에 20.3일 이상 일했냐, 혹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했냐. 오케이, 그럼 2단계로 넘어가자. 근기법상 평균 임금 산정 1당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일당이 온전한 일당인지 확인해야겠죠. 3단계. 그러면은 평균 임금이 나왔다. 3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일당 곱하기 통상 근로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평균 임금과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해서 통상 근로개수 적용한 것보다 평균 임금이 높다. 그러면 적용제외 신청 승인. 오케이. 근로자 보호에 맞네.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통상임금하고 또 한번 비교해봐야 돼요. 우리가 통상임금의 보충적 규정을 배웠잖아요. 그죠? 특히 일용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마치면은 적용제의 신청에 업무 처리를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다. 간단하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게 높은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직권이든 신청이든 승인을 받으면 통상근로계수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별로 이제 여러 가지를 줬어요. 이게 우리 사이버 직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례.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직권 적용. 신청 이거 한번 볼까요? 사례? 이거만 볼까요? 사례 1. 자, B사업장에서 열흘 일했고 여기서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전에 A사업장에서 13일 일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가 적용 제외가 안 됐어. 통상근로계수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타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1개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B사업과 A사업을 합하니까 23일이 공교롭게도 딱 되네요. 그죠? 그러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안 해도 돼. 더 높은 평균임금 적용받을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합산일수가 이제 23일이 되니까 근기법상 평균임금은 다만 어떻게 계산하느냐, A 사업장, B 사업장을 합한 게 아니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임금만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B 사업장에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근무를 했죠. 근데 실근무 일수는 10일이야. 하지만 일수 다 합하면 얼마예요? 13일이죠. 18일부터 31일까지가 13일이죠. 하지만 이틀은 근무를 안 했어.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평균임금 어떻게 구하느냐? B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는 거죠. 총 근로일수.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총 근로일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10이 아니라 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평균임금은 이제 10만 7천 원이 나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단계. 그러면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일단 구해보니까 10만 2천 원이 나왔어요. 누가 높아요? 통상근로계수 적용한 게 높아요? 평균임금이 높아요? 평균이 높죠? 그러면 적용제의 신청 승인됐다. 여기서 끝? 이 아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돼. 통상임금 얼마야? 통상임금 훨씬 높네. 그러면 통상임금이 현재법상 평균임금이 됩니다. 천천히 보면 이해됩니다. 천천히. 복습하면서 보세요. 통상임금? 그렇죠. 맞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 예시가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네요. 1번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일당 12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시간 근무예요. 통상임금만 볼까요? 통상임금은 10시간이면은 우리가 8시간 초과한 시간은 가산수당이 붙죠. 2시간 초과했죠.
가산이 얼마나 붙어요? 1000에서 1.5. 그러면 시간으로 한 사람은 3시간 근무한 꼴이 되겠다. 총 8 더하기 3 하면 얼마? 11시간 일했구나. 그러면 12만 원을 1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하루치를 8시간을 8시간을 곱하니까 하루치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8을 곱해야 되죠. 이게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면 87,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 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어련히 잘 하겠지. 만약 민원인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전문가잖아요. 한번 의심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당은 미리 정해진 1시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 예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당 10만 원 받기라고 일을 하자마자 5만 원을 수령했어요. 비가 와서 오후에 반밖에 못 받았어. 근데 퇴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작업 정리하다 재해 발생했어. 그럼 이 사람 평균 임금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0만 원이다. 왜? 미리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삼아야 되니까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적용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 안 했으니까 통상근로계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이 사이버 직무 교재도 있지만 향후에 그거를 잘 보면 좋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도 취업 규칙이 있고 공공기관 그 공적 조직에도 규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행정 해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행정 해석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통 무슨 업무 처리, 무슨 규정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보상 업무 처리 규정 같은 규정을 먼저 숙지하고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등등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왜 이거 조사 안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업무 처리하면서 그때그때 읽어보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또 감시도 할 수 있고 그 틈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죠. 이 보상 업무 처리 규정 잘못된 규정 같다. 그런 것들은 끝까지 다투면 이기는 경우도 꽤 많죠. 거기서 이제 보통은 좌절하죠. 근데 안 되면. 그죠? 왜? 시간, 비용, 귀찮음. 그걸 보통 노리고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편집. 자, 하고 평균임금 증가 마지막으로 이걸 볼 텐데 이거예요. 우리가 자 1980년의 짜장면 가격과 2023년도의 짜장면 가격이 동일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마찬가지로 보상금 평균임금도 그에 맞게 증감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보험급여가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감이라는 제도가 신설된 거예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증감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에요. 근데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누구한테 적용한다? 60세에 도달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증감률이 클까요? 전체 근로자가 크겠죠, 당연히. 왜냐면 60세 이후에 미취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테니까 노동력이라던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근데 이것도 좀 참 내가 까탈스러운 사람이긴 한데 60세에 도달했다고 노동력이 다 감소하나요? 육체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은 더 완숙할 수 있죠. 이게 60세도 언제 있죠? 60세예요, 이게. 지금 60세가 60세입니까? 말이야. 지금 60세가 60세입니까? 그죠? 사담인데
그 저번 주에 그 목란이라는 중식당 갔어요. 목란 알아요? 이연복 셰프 있는데. 알아요. 보령 말씀하신 줄 알고. 맞아. 어디? 보령 말씀하신 줄 알고. 보령은 연경이 있으니까. 근데 직접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출근을 하셨는데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딱 전 육안으로만 보고 50대 후반이 60대 초반 됐겠다 생각했는데 70대 중반이고요. 7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초반 됐 58년 9년생일 거야 아마. 나는 실제로 50대 후반으로 봤거든. 근데 그분이 다 이제 조리복도 다 갈아입고 다 지시하고 실제로 실무에서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편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맛집이라고 방송 타고 나서 가면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가 끝나 있냐면 맛이 끝나 있어요. 첫 번째 단골부터 떨어져 나가죠. 근데 그 목란도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정말 맛있어. 내가 먹어본 멘보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멘보샤. 동파육. 나중에 한번 갑시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원인일까? 직접 헤드가 나와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관리하고 계속 체크하고 이런 것들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 이게 바로 품질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내가 방송 탔다고 뭐 이제 거들먹거리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나이가 그렇게 거의 70대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0 후반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업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도 60세 도달하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만약에 이연복 셰프가 산재당했다, 억울하겠죠 되게. 일단 최고보상 억울할 테고 소비자 물가 변동률도 억울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감률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까 뭐 최고보상, 최저보상 이런 얘기 했었죠. 알아보라고. 진폐고시임금 얼마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붙이기 좀 재밌어요. 보면은 특례라는 건 항상 이거죠. 전공법이 아니고 예외를 두는 거다. 예외를 두는데 원래 60세부터인데 요 기간에 걸치면은 유예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조금은 더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2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저께 뭐 갑이라는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 제일 당했어요. 공교롭게도 63세야. 62세야. 공교롭게도. 그러면은 이분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율을 적용받지 소비자 물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더 유리한 거 적용받는다는 거죠. 부칙 규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고시임금은 이거 증감률 적용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정해지는 거니까. 아예 증감률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최저임금도 증감률 안 끼어들잖아요. 정하는 거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똑같은, 내가 이제 실무교육은 마지막이에요. 교양교육만 2개 남았는데, 실무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사이버 직무교재의 보상 업무 처리 규정 같은 거는 일단은 마스터해야 된다, 무조건. 마스터. 그리고 나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바로 비판적 숙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꽤 오래 걸릴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나요? 1만 시간이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 40시간이잖아요. 그죠? 주 40시간을 4년 하면 1만 시간 나와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추 나와.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1만 시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좀 한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4년이라고. 4년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개안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도 눈을 못 뜨는 사람은 많아요. 8년 정도 지나면은 한 절반 정도 눈을 뜰 거예요. 이렇게. 절반 정도? 이 정도? 음.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법은 너무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요. 계속 공부하고 연마하고 피드백 받고 주고 하는 과정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죠? 반성 없는 연령의 증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철없는 분들이 많죠. 자, 마무리하면 평균임금은 너무 중요하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고시 만들어 놨으니까 노력해서 구해라. 산정사유 발생일은 직업병 진단일이다. 사고 발생일은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휴폐업이나 퇴직일부터 직업병 진단일도 산정기간 제외되는 기간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은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통상임금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통상임금. 자, 그 다음은 고시임금은 고시하는 임금이다. 그리고 특례임금이다. 일종의. 특례임금 동생이다. 특례임금은 원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어쨌거나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왜?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특례임금만 구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 없이. 대법원에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런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에서 적용받고 제외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경우에 제외되느냐. 그리고 평균임금 증감이라는 제도가 있다. 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시지, 전화, 이메일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표님